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1라디오. I can speak English oh well. I don't like studying English. 친구들이 영어 너무 잘해요. 제가 제일 못하는 것 같아요. Homework is boring. No homework today! No homework today! 몇 세 때 누구는 이걸 했다더라, 누구는 이걸 하고 있다더라. 성적이 네 인생의 전부다. 너의 존재 이유는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다. 우리나라 청소년 사망 원인 1위는 12년째 고의적 자해입니다. 성공한 부모들이 자신이 가진 불안감 때문에 한국 사회 전체가 오징어 게임을 하고 있구나. 어느 정도 부모님의 압박이 있었고, 그래서 저는 사실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게 되게 중요했어요. 대치동은 사실 안전상의 이유일 텐데 대부분 건물의 옥상이 잠겨 있어요. KBS 1라디오 저출생 위기 대응 특집 4부작 선행학습 제국 부모 불안 설명서. 이렇게 했더니 의대 갔어요. 수능 만점자는 이걸 했대. 이렇게 요즘 교육은 배움의 시장이 아니라 불안의 시장인 것 같습니다. 누군가의 성공담이 법칙이 되고 그 법칙에는 통계도 맥락도 없죠. 뛰어난 아이들의 노력을 보면서 따라오는 건 비교일 텐데요. 불안할수록 교육에 더 집착하게 됩니다. 내 아이만큼은 낙오하지 않게 하겠다는 절박함. 하지만 그 집착은 결국 성취의 압박이 되어 아이를 짓누르게 됩니다. 불안을 팔아 만든 자국 속에서 우리의 교육은 점차 생각하는 힘을 잃어가는 것 같은데요. 불안을 자극하는 콘텐츠들 속에서 부모의 시선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KBS 1라디오 저출생 위기 대응 특집 4부작 선행학습 제국 부모 불안 설명서 2부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같은 고민을 하면서 10살 딸 키우고 있는 엄마 아나운서 신성원입니다. 지난 5월 기준 전국의 영어 유치원은 820곳, 하루 평균 교습 시간은 5시간에 달합니다. 과도한 선행학습 주장과 과대 광고 등으로 교육당국 특별점검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의대 입시 성공은 초등학생 때 결정된다. 초등의대반을 운영하는 한 입시학원의 홍보 문구입니다. 어떻게 해야 아이를 잘 키우는 건가 부모들은 오늘도 고민을 하게 됩니다. 영유아 때부터 시작해서 유치원, 초등학교 입학, 중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정답이 없는 질문에 걱정과 고민만 늘어갑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자녀를 생각하면서 깊은 고민에 빠진 네 분의 부모님과 이야기 나누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먼저 아동가족학 전공하시고요. 지금은 공립유치원 교사로 계십니다. 박발금 선생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더 라이트하우스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이신 서혜진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국경제신문 이우상 기자 나오셨고요.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기획 연출하고 있는 이수민 프로듀서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네,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먼저 이수민 PD가 저출생 위기 대응 특집 부모 불안 설명서 아주 오랜 기간 기획을 하셨는데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 이 생각을 정말 많이 하셨다고요? 네, 취재를 해봤습니다. 취재를 네네. 해봤더니 네. 교육업체 관련 강의도 들어보고 영어 유치원 입학 설명회도 가봤어요. 네. 근데 요즘 교육업체들 사이에서는 아이들의 교육은 빠를수록 많을수록 비쌀수록 좋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요즘 또 영어 유치원뿐만 아니라 사고력 수학, 게다가 감수성 발달, 인지 발달, 체육 활동마저 아이들 발달 때문에 교육 마케팅을 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저희는 자라면서 저절로 배웠던 놀이도 이제 학습의 대상이 된 거예요. 무엇보다 아이가 영유아인데도 시작된다는 게 좀 무서웠어요. 그리고 학령 인구가 줄어들면서 이게 교육 마케팅 대상 연령이 내려간 거니까 그래서 엄마들의 최대 불안이 이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내 아이가 엄마를 잘못 만나서 제대로 피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남들이 다 하니까 또 남들보다 뒤처질까 봐 아이 교육에 불안한 분들이 참 많아요. 이런 불안을 우리가 한번 얘기해 봐야겠다. 그리고 이 불안은
대학교 입시까지 갑니다. 맞아요. 장장 20년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4세고시, 7세고시 문제 관련해서 저희 KBS 추정 60분에서도 고발 방송을 냈는데 오히려 KBS 사내로는 거기 방영이 된 영어 유치원이 어디냐 맞아요. 하는 질문이 네, 쇄도했습니다. 7세고시를 비판했는데 도리어 영어 유치원이 어디냐고 물어보는 거는 거기를 보내고 싶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물론 아이의 교육권은 부모에게 있기 때문에 뭐 가라 마라 마냥 비판할 수는 없습니다. 부모는 누구나 내 아이에게 좋은 걸 주고 싶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특집 프로그램을 통해서 극단적 사교육을 단순히 비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사교육이 누구를 위한 선행학습인지 지금 느끼는 부모의 감정이 불안인지 혹은 욕심인지 아이한테 진짜 어떤 교육이 필요한지 모색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남겨주셨는데 그런 고민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 태어나서 너무 예쁘고 그 기쁨도 잠시 뭐 어린이집, 뭐 유치원, 대학 입시까지 이렇게 계속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고민의 연속이었던 것 같아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교육기관의 운영이 교육 철학이나 교육의 방식보다는 서비스 그렇죠. 측면에 굉장히 많이 초점이 맞춰지게 되고 마케팅을 잘해서 엄마들이 혹하게 뭔가 볼 수 있는 거 네. 결과물을 낼 수 있는 그런 기관에 많이 끌어들여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어쩌면 양육자들이 이런 상황에서 돈 더 많이 주고 네. 영어도 가르쳐주고 네. 소수로 케어하는 기관을 선택하는 것이 비단 엄마의 문제일까라는 건 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는 어머니들께 이제 매력적인 기관으로 네. 보여야 한다. 이제 네. 마케팅, 교육 마케팅 그래서 아까 이수민 PD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유치원 어린이집 설명회 뭐 여기도 경쟁이 치열해요. 이 기자님 가보셨어요? 저는 못 가봤고 많이들 가시더라고요. 그 설명 그렇군요. 같은 거 마치 고3 뭐 고등학교 자녀 둔 이제 부모님들이 네, 다니듯이 입시 설명회 네네네네. 하듯이 이수민 PD는 가보셨을 것 같아요. 네, 가봤습니다. 유료도 있어요, 진짜? 네, 유료는 가지 않고 근데 유료도 있습니다. 10만 원에서부터 30만 원까지 있고 그것도 저는 그냥 선착순으로 가는 데를 갔어요. 근데 처음에는 설명회 시계를 놓쳤다고 하니까 아, 이런 전화 많이 왔다고 2차 설명회 해주겠다고 그래서 가봤어요. 근데 솔직히 내부 투어를 배우자랑 같이 했는데 나쁘지가 않았어요. 다만 제가 집중했던 건 커리큘럼이었습니다. 동그라미도 뭐 잘 못 그린 애들이 A, B, C 쓴 걸 업체에서는 되게 자랑을 하더라고요. 커리큘럼에 문법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배울 때 주어, 목적어, 서술어를 문법적으로 우리가 따져가면서 배우진 않잖아요. 또 뭐 아웃풋이 나온다. 6살 때는 영어 일기를 쓴다. 아웃풋을 굉장히 강조하는 게 이게 맞을까라는 의구심이 있었고 가장 컸던 거는 제가 봤던 두 군데 중에서 한 군데는 커리큘럼에서 체육활동이 2회 정도? 보통 1, 2회 정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렇게 매일 바깥놀이나 체육활동을 하지 않는 게 아이들의 신체 건강이 괜찮을까 그런 거에 대한 의구심이 있었고 미술체육도 선생님께서는 only English로 한다고 그러니까 체육도 저희는 only English로 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네. 아, 영어로 늘 합니다. 그런 한국어에 대한 결핍이 신체 활동이랑 해서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은 물론 있었습니다. 네, 서 변호사님 영어 유치원 설명회 아까 저도 하셨다고. 2차 설명회 갔어요. 급조제. 2차 설명. 네. 이게 약간 불안해요. 원래 다 아마 뭐 원하면 다 설명해줘요. 마치 너가 굉장히 늦었는데 우리가 선심 써서 또 불안하게. 너와 같은 사람이 많으니 우리가 한번 해준다. 이거 제가 느낀 게 그때는 약간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갑자기 둘째를 영어 유치원 보내고 싶은 마음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막 서둘러 갔었는데 뭐 아이들의 특성에 맞춰서 어떤 아이들은 거기 가서 진짜 영어 실력이라든지 이런 게 좋아질 수도 있을 거고 그럴 수도 있죠. 또 네. 행복하게 잘 다닐 수도 있거든요. 또 어떤 친구들은 또 힘들어하는 아이들도 있을 것 같고 네, 뭐 30만 원인가 선금을 주고 신청도 했어요. 근데 네. 뭐 대기가 거의 사실 불가능한 번호를 받았는데 네. 그렇게 한번 막 알아보고 아이도 다시 한번 집중해서 제가 들여다보고 했더니 얘한테는 안 맞겠다. 왜냐하면 네. 말도 잘 못하고 아직 한글도 모르는데 굳이 힘들게 쓸 필요 말할 필요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안 보냈는데 다들 그런 거예요. 엄마들이 맞아요. 나는 A를 선택했는데 만약에 B를 선택했으면 어땠을까라는 맞아요. 그런 아쉬움과 그 가정 속의 그 불안함이 사실 계속 지속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네. 박 선생님께서 이제 대구에서 공립유치원 선생님 하고 계시잖아요. 네. 대구도 상황이 비슷한가요? 네, 비슷하죠. 사실 어떤 지역이든 전체적으로 좀 봤을 때 기관의 상황이 양극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 수 자체가 줄어들고 그렇죠. 아이를 키우기 좋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동네에 있는 기관들은 뭐 대구라면 이제 수성구 쪽 대기를 한참 해야 되고 설명회 순서에 못 들어서 설명회를 또 대기하고 네. 이렇게 2차, 3차 다니기도 하고요. 설명회를 대기를 해요? 네, 설명회도 대기를 합니다.
또 그 외 다른 지역들은 너무 이제 격차가 크니까 그렇죠. 원화 모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도 워낙 하고 아이들이 없다 네. 보니까. 그래서 네. 아이들 적다는데 여기 왜 이렇게 막 우린 대기를 해야 되고 왜 이렇게 줄을 서야 되는가라는 고민들을 막 하시게 되기도 한데 네. 몰리는 지역에서의 어떤 현상들 그리고 기관에서 그런 것들을 좀 전략적으로 또 활용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얽혀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박 선생님께서 이제 유치원 학부모이시면서도 선생님 네. 교사신 거잖아요. 네. 많은 또 학부모님들을 만나실 텐데. 네, 맞아요. 저는 이제 공립에 있다 보니까 네. 사실 공립 유치원에 보내시는 부모님들은 네. 크게 좀 두 가지로 나누어지시는 것 같아요. 네. 무상이라서 예. 그 경제적인 부분에서 이득이 좀 있으시고요. 네. 그리고 무상이기 때문에 그 돈을 사교육에 돈을 쓸 수 있다. 뭐 이런 관점이 좀 있으시고 네. 또 한쪽은 나중에 얘가 엄마가 안 시켜서 나도 그때 좀 내가 싫다 해도 시키지 억지로라도 좀 앉혀놓지 막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쩌나 고민을 걱정을 하시기도 하는데 사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네. 우리가 아이의 원망을 받지 않으려고 양육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이들은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양육을 하든 그것에 부족한 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네. 못 놀게 했었으면 왜 나를 못 놀게 했냐. 공부를 많이 시켰으면 왜 이렇게 공부를 시켰냐. 그렇죠.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교육을 맞아요. 하든지 우리는 완벽할 수 없고 모든 것을 그 아이에게 최상의 것을 제공할 수는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실 내가 자책을 하고 내가 우회를 하는 방향보다는 그때 나는 이런 방식으로 이런 결정을 했고 그래서 네가 뭐 영어는 비록 또 뭐 친구들과 같이 학원을 가지 못할 지언정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게 하게 된 것은 그때 엄마의 결정 때문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한다라고 좀 이야기해 주실 수 있는 것이 양육자 역할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여러 가지 맞아요. 측면에서 우리가 이 아이에게 100% 완전 무결한 양육을 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요. 그렇죠. 네. 중심을 잡는 게 부모로서 정말 중요하겠다. 네. 지금 말씀 들으면서 그런 생각 들었고요. 이수민 PD 이 유아 대상 영어 학원 다른 어떤 국공립 유치원 생각해 보셨겠죠? 전 4살 아이 엄마고 지금 발도르프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 기간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외국인 친구랑 대화를 하던 찰나였어요. 근데 그 친구가 실리콘밸리에서 데이터 사이언스를 하고 있는 그 친구가 저한테 한국에서는 7살 때 학원 다니는 게 사실이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무슨 소리야? 2살 때부터 다녀. 이렇게 알려줬어요. 그렇죠. 외국에서 볼 때 외신에서도 많이 조명을 하잖아요. 우리 네. 교육이 뭐가 정말 중요한지 한번 고민하게 됐어요. 그래서 많은 해외 사례를 좀 찾아보면서 해외에서 어떻게 아이를 교육하는지 좀 참고를 해봤습니다. 실리콘밸리고 미국이라서 우리가 사대주의적으로 볼 게 아니라 좀 첨단 기술의 산업 중심지에서는 디지털 기기를 엄격히 제한을 하고 대신 산책, 자연 놀이를 중시하더라고요. 그리고 네. 또 신체 체육 활동을 많이 해야 된다. 네. 뭐 자연과 사람, 세상과의 전인적인 소통을 강조하는 좀 대안 교육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연 친화적인 그런 활동들을 하는 게 또 신체 활동을 하고 자연에서 뛰어노는 걸 좀 이 시기에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갖게 됐습니다. 맞아요. 그 아이들 그 나이에 필요한 어떤 활동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나이에 소화하고 배우고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지만 또 뭐 설명해 듣고 어머님들이랑 말씀 나눠보면 내가 잘못된 생각을 가졌나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이제 오늘의 문제인 것 같은데 사실 이 영유아 조기 교육 얘기하면서 이게 산후조리원에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요즘에는 뭐 교구 무슨 교육 교재 뭐 이런 걸 산다고 하는데 프리미엄 고가의 산후조리원으로 그 샘플 교재를 주는 거죠. 이 우리 교재 좋다고. VIP를 위한 교육처럼. 네. 유아교육 관련 박람회 들어보셨을 건데요. 이거는 네, 매년이 아니고 매달 전국 각지 지역에서 정말 지금도 많죠. 네. 포털에서 검색하시면 매달 있어요. 근데 그 박람회 혹시 가보셨나요? 가봤습니다. 네. 저는 뭐 서울, 코엑스, 일산, 킨텍스 이렇게 가봤는데 영어 교재 업체나 학습지 같은 많은 업체들이 꼭 참여를 해요. 그렇죠. 요즘 단가는 300만 원, 500만 원, 700만 원, 1,300만 원까지 있습니다. 거기에 또 방문 수업까지 껴요. 그럼 단가가 더 월별로 올라가겠죠. 이런 데서 빈익빈 부익부 차이가 나고 부모들의 불안과 사교육 시장의 불안 마케팅을 목도한 현장이었습니다.
일단 아까 선택에 대한 말씀도 해주셨지만 많이 불안하신 것 같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불안한 것 같아요. 이렇게 했으면 어땠을까? 네. 이렇게 키워봤으면 어땠을까? 가지하는 길에 대해서 계속 동경하고. 그리고 혹시 이거를 얘가 이런 재능이 있는데 내가 혹시 이거를 발견을 못하면 발견을 못했나? 그리고 뭐 부모가 발견하면 가장 좋겠지만 그렇죠. 사실 부모가 발견 못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 뭐 뭐를 배우게 했는데 알고 보니 이걸 되게 잘하더라든지. 그래서 그런 불안함은 저도 항상 있거든요. 그래서 또 이 불안감을 사실은 언제까지 지고 가야 되는지도 사실 되게 어려운 일인데 결국에 제가 볼 때는 그 불안감 속에서 부모들이 되게 중심을 잘 잡고 선택하고 그 선택을 믿고 끊임없이 딱 지탱하고 가는 게 중요한데 사실 그게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기자님. 재능 얘기가 나와서 갑자기 생각을 해봤는데요. 재능이 있다고 발견하는 게 아니라 있다고 부모들이 좀 믿고 싶은 경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특히 뭐 이제 뭐 공부면 공부고 요즘 뭐 워낙에 뭐 아이돌 이런 것도 인기가 많으니까 우리 아이가 뭐 노래를 잘하지 않을까, 뭐 하면 좋지 않을까. 근데 그게 사실 그 단계에서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인생은 참 긴데요. 맞습니다. 언제 발현이 될지 알 수 없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특히 이제 공포 마케팅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경제지에 있다 보니까 그런 생각 많이 하게 되는 게 어쨌든 우리 지금 인구는 줄어들고 아이들 줄어들고 있는데 우리 또 이제 사교육 산업 사이드는 또 줄어들면은 또 이분들 밥 굶으세요. 그러면 결국 아이 한 명당 뽑아야 되는 ROI를 늘려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뭐 5살이던 게 3살 되고 2살 되고 1살 되고 점점 어려져요. 사격이 이제 어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부모들이 얼마만큼 좀 기준을 잡고 자신의 생각을 좀 너무 귀닫는 것도 좀 말이 안 되지만 또 너무 팔락이는 것도 어떻게 보면 부모한테나 아이한테나 스트레스 있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래서 참 중심 잡는 게 어렵다. 맞습니다. 오히려 그런 생각 더 드는데 소민 PD는 어떠세요? 요즘 시대가 막 날마다 혁신하지 않으면 금방 낙오하는 것 같은 분위기를 조장하고 그런 분위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딱 입학 시즌이 되면 포털창에 영어 유치원 치면 맘카페에서 영어 유치원 가라 마라 참견해주세요라는 이런 글이 쫙 나와요. 그 참견을 기다리는 거예요. 엄마들이 너무 불안하고 결정을 못 하겠는 거죠 지금. 이게 되게 아이의 미래를 내가 좌우하고 결정해야 된다는 그 불안감, 내가 얘한테 뭔가 얘 인생의 향방을 내가 결정해야 되는데 그 부담감, 거기서 오는 불안감이 되게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들이 다른 정보에서는 되게 명확하게 냉철하게 판단을 하는데 아이 교육 관련해서는 어렵죠. 사실 계속 불안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중심을 딱 잡지 않으면 그러면 이제 입시 때까지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까 재능을 말씀하셨는데 얘가 어떤 재능이 있는지 2살짜리, 5살짜리, 초1, 초4한테 어떻게 알아요? 내가 이 아이한테는 초등 의대반에 들어가야겠어. 그런 부모님들 많습니다. 그런 교육관 뭐 그들의 선택이니까 존중할 수 있어요. 그러면 보내야죠. 근데 이 아이가 그걸 할 수 있는 캐파가 아닌 게 보이는 건 부모가 판단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닌데 아이를 이렇게 푸시를 하면 아이의 건강, 정신 건강 그것도 부모의 책임입니다. 그런 것까지 내가 선택할 수 있는가, 생각할 수 있는가에 대한 생각을 부모가 아이를 면밀히 살펴보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내 아이를 정말 잘 관찰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좀 비슷한 고민을 하다 보니까 친한 교수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아이의 인생 방향을 네가 결정하려 그러냐. 의대도 마찬가지고 아이 하고 싶은 건 아직 모르는 건데 부모가 먼저 방향을 정해놓고 글로 가는 길까지 아주 디테일하게 닦아주려고 하잖아요. 고속도로로 최대한 탄탄하게. 근데 사실 목적지가 어딘지도 모르는데 길을 닦는 게 맞는지는 좀 고민해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물론 뭐 많은 분들의 교육관 존중하고요. 아이의 미래를 내가 결정해야 한다는 어떤 책임감. 그런데 이 양육자분들이 재능을 내가 놓칠까봐 불안해요라고 얘기할 때 그 재능은 대체로 공부예요. 얘가 똘똘한데 언어 습득을 잘하는데 말을 잘하고 잘 이해하는데 얘가 머리가 좀 좋은 것 같은데요. 맞아요. 거기에 굉장히 한정적으로 쓰이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더 많이 얘한테 제공을 해줘서 더 공부 잘하게, 더 머리가 빨리 돌아가게끔 이렇게 해주고 싶다라는 욕구인 것 같아요. 사실은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균형 잡힌 발달이거든요. 그래서 이 신체, 아까 말씀하신 몸을 쓰는 것들, 경험, 신체, 언어, 정서, 사회성 이런 부분들이 고르게 발달하지 않으면 이후에 회복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이 균형 잡힌 발달에 대한 인식을 꼭 하고 있으셔야 돼요. 그런데 이 아이가 좀 똘똘해 보인다?
친구들하고 트러블이 많아요. 예를 들면 그리고 이제 잘하는 것, 똘똘한 부분들 그걸 어떻게 하면 더 밀어줄 수 있을까를 생각하시는데 사실 실제로 그것이 이 아이의 정말 뛰어난 재능인가 아닌가를 판단해 보는 것도 물론 필요하고 정말 그것이 재능이라 한다면 그 재능을 발목 잡을 요소가 무엇인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얘가 정말 똑똑해. 그러면 사회성, 관계에서의 부분에 뭔가 부족함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잘 안 보여요. 가려져서. 똑똑한 부분만이 너무 밝게 빛나기 때문에 그 밑에 그림자로 드리울 수 있는 부분들. 얘가 아주 똑똑하고 친구들하고 설령 수준이 안 맞는다 하더라도 얘는 계속 그 학교 교실 안에서 생활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수준이 안 맞는 친구들과 어떻게 관계를 이어가고 어떻게 나의 의사를 전달하고 친구가 조금 부족한 표현을 했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할 건지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회성인 건데요. 그리고 어쩌면 정서적인 부분, 자기의 정서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이해라든지 아무래도 똘똘한 아이들은 잘하고 싶은 욕구가 크기 때문에 그것이 잘 안 됐을 때 감정적인 어려움을 겪어내는 것도 연습을 해야 되고요. 그런 포인트들이 사실 아이들이 생활하는 교실 현장에 굉장히 많고 그런 포인트들이 많으려면 서로 많이 부대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 뭐 소수 중심에 그리고 개별화된 교육을 학습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는 이런 부분이 부족할 수밖에 없고 아까 말했던 그 유아대상 영어 학원에서도 사실 그 안에 있는 아이들은 다 그렇게 생활하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리고 엄마들도 그냥 비슷한 친구들 그런 성향들 가지고 있는 친구들과 늘 어울리기 때문에 사회성 괜찮고 뭐 어려움 없다. 그런데 학교를 가면 좀 더 많은 다양한 친구들과 교류를 하게 된다거나 그러니까 이 온실 밖으로 나가게 되었을 때의 어려움을 겪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뛰어난 재능을 발목 잡을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선생님 말씀이 정말 많이 와 닿았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가 아웃풋 뭐 학원을 다니게 되면 아웃풋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점수를 올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우리가 얼만큼 잘 가르치고 있는지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아이를 키운다는 일이 굉장히 낯설고 새롭고 답이 없는 일이잖아요. 처음 하는 일이죠, 뭐. 그리고 우리가 이전까지의 삶을 살면서 해왔던 일들은 다 우리가 많이 노력하면 할수록 더 나은 성과가 나오는 일들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학업을 하건 뭐 입시를 치르건 직장 생활을 하든 많이 내가 애써서 노력하면 그만한 성과가 나와요. 근데 양육은 그렇지 않거든요. 내가 더 많이 한다고 해서 더 나은 결과가 이어지지 않는 영역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차이가 무엇인가를 생각했을 때 아이와 관계를 통해서 해나가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어떤 결정을 하는 것이 이 아이의 미래를 좌우할 수도 있어.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많은 것을 결정할 수 없거든요. 아이에 대해서. 맞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는 살아있는 존재잖아요. 우리가 빚어낸 어떤 결과물, 과업이 아니고 아이들도 생각을 하고 결정을 하고 판단을 해요. 어려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볼수록 어쩌면 어른들보다 훨씬 더 나은 결정과 판단을 하는 순간들도 많고요. 그래서 지금 이거 안 시키면 얘 인생 망해요. 라는 이야기들을 막 이제 들으면 누가 감히 이 아이의 인생을 망한다고 표현을 할 수 있을까? 그건 엄마도 아빠도 선생님도 누구도 이 아이의 인생을 결정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은 사실 엄마 아빠가 좀 부족한 결정을 해도 조금 잘못된 선택을 해도 선생님한테 배우기도 해요. 친구들한테 배우기도 하고요. 어쩌면 그냥 혼자서 깨달아 나가기도 해요. 그래서 내가 이 아이의 온전한 부분들을 다 책임져서 쫙 내려주면 너는 그것에 맞게 반응해라 라는 대상이 아닌 거죠. 아이라는 존재가. 그렇기 때문에 아이 자신이 아무리 작고 어리고 여려도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힘이 있다라는 믿음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자신도 양육을 하는 우리 자신들도 우리가 모든 걸 다 커버할 수는 없다. 완전한 선택을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아이를 믿어라. 아이를 믿고 나 자신을 믿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은 이 아이의 학습이나 교육의 굉장히 극히 일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비유를 하자면 땅 위에 이렇게 과자가 하나씩, 뭐 열매가 뭔가 하나씩 떨어져 있다라고 했을 때 그거를 집어 먹는 것이 표면적인 학습인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거. 내가 그걸 몇 개를 집었는지가 눈에 보이잖아요. 그런데 땅 속에 있는 열매를
어떻게 파서 먹을 것인가, 꺼낼 것인가는 잘 안 보여요. 거기 앞에 서서 생각을 해보기도 하고 도구를 가지고 와야 되기도 하고 친구들하고 의논을 해야 되기도 해요. 그런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 땅 파서 열매를 꺼내는 연습을 하는 게 지금 시기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지금 눈앞에 보이는 먹을 것들 말고 네. 저 깊이 무언가가 있는데 그거 어떻게 꺼내지? 이런 고민들 있잖아요. 좀 기다려 주셔야 되는 거죠. 지금 눈앞에 있는 것들 계속 집어나가면 많은 걸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파서 꺼내는 힘을 키울 수가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건 몸의 건강도 있겠지만 마음 건강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요즘 아이들 우울 문제도 굉장히 크잖아요. 네. 교육부에서 TF를 2개를 만들었어요. 최근 정부에서. 하나가 영유아 사교육 대책이고 두 번째가 바로 초중고 자살 문제입니다. 아이들이 왜 이런 선택을 하게 되는지에 대한 고민 같은 거는 다 마음 건강의 문제에서 그렇죠. 오고 부모가 내 아이를 파악하지 않고 이런 것들인 것 같아서 그리고 저희 4부작인데 이 대안에 대한 이야기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우리 아이 어떻게 교육해야 되고 어떻게 자라길 바라는지 끝까지 시청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이 시간 박발금 선생님, 서혜진 변호사, 이우상 기자 그리고 이수민 프로듀서 네 분과 함께했고요.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출생, 불평등, 돌봄 부담, 가계 파탄을 동시에 일으킬 수 있는 선행학습, 선행경쟁.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은 지금 KBS 1라디오 저출생 위기 대응 특집 4부작 선행학습 제국 부모 불안 설명서를 듣고 계십니다. 저는 아들 둘 엄마인데 고등학교 2학년과 중학교 1학년 아들이 있습니다. 제가 보내보고 나서 느낀 건 그 시대 때 당연히 학습되어야 할 것들을 익히지 못한다는 아쉬움이 있고 7살 때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 엄마들은 그 나이에 배워야 할 국어나 수학 같은 경우를 사교육으로 충족했어요. 그러니까 영어 유치원을 갔다 와서 또 사교육으로 영어나 수학을 배우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둘째 때는 다 필요 없다고 좀 생각이 들었고 저는 아이 역량에 따라 선행이 가능한 아이면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경제력만 뒷받침되면 아무래도 좀 어떻게든 더 서포트 해줄 수 있는 상황이면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긴 해요. 또 영어 환경인 데서 키웠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그 살면서 영어를 잘 못했기 때문에 영어권 환경이나 아니면 어릴 때부터 영어를 접할 수 있는 유치원 같은 데 보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저는 선행학습을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선행보다는 현행을 좀 탄탄하게 하고 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주변에 봤을 때 선행 따라가서 현행이 더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많이 봤고 쉽게 지치는 경우도 많이 봤고 그러다 보면 흥미도 떨어지는 경우도 많고 학교 생활이 주가 돼야 되는데 학원 생활이 주가 되다 보면 주객이 전도되는 느낌이 들어서 한참 뛰어놀고 할 때 좀 너무 학습적으로 가지 않을까 라는 고민이 있어가지고 저학년 엄마들이 그런 걸 보고 불안해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나이 때 이거를 시킨대 뭐 이걸 해야지 그렇죠 벌써 이만큼 해야지 하는데 이제 학원의 레테를 많이 보다 보면 사실 그게 이제 어떤 학원의 상술이라는 거를 깨닫고 이제 그걸 잘 이용해서 저희도 다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보통 미디어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대부분 좀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공부만 한다 이 부분이랑 아이가 힘들어할 것이다 이런 부분들. 근데 저 엄마 입장에서도 아이가 공부만 시키고 힘들어하는 걸 좋아할 엄마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몇 세 때 누구는 이걸 했다더라, 누구는 이걸 하고 있다더라 이런 걸 들으면 되게 초조하고 우리 애도 시켜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에 이제 뭐 공부 버튼을 누른다거나 그러니까 엄마의 그런 조바심이나 아니면은 그런 불안감을 조장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주변에서 이제 초등학교 가면은 이미 유치원에서 영어를 다 배워왔기 때문에 초등학교에 가면은 우리 애만 적응을 못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아, 내가 엄마로서 이런 부분을 해주지 못했나 이런 후회스러움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고민이 되긴 하더라고요. 그게 꼭 아이한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면 비용을 감수해서라도 어떻게든 보내지 않을까요? 지금 현재는 저희 아이가 그냥 다양하게 활동하고 이거저거 많이 접해보고 어떤 게 재미있고 어떤 게 좋은지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교육 관련 마케팅을 보면서 그런 SNS를 보더라도 그런 거에 휩쓸리고 싶지 않아요.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사교육 시장에서 뛰어다니고 제법 잘 따라갔지만 어느 순간 아무리 달려도 제자리 걸음일 때 그 한없이 여리고 작은 아이가 받았을 상처를 생각하면 마음이 참 아픕니다. 모든 게 완벽한 육각형 인간을 지향하면서 소중한 둥글둥글함은 잊고 또 잃고 사는 건 아닌지, 부모님들은 왜 이렇게 조바심이 생기는 건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소아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이신 정현경 선생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부모님들이 과열된 선행학습을 욕하면서도 막상 또 안 하자고 하니까 불안해합니다. 이런 현상 어떻게 보십니까? 부모님들의 세태를 반영을 하는 건데요. 요즘 부모님들께서는 우리 아이들의 어떤 모습이나 아니면 미래의 어떤 가능성들에 있어서 1%의 가능성이라도 부정적인 것이 존재한다면 이것들을 다 제거해주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굉장히 크세요. 이 마음들 뭐 부모라면 누구든 안 그렇겠습니까마는 정말이지 요즘은 자녀를 소위 육각형 인간으로 만들고자 하는 욕구가 굉장히 강렬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경향이 심해진 배경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이 사회가 불안 사회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SNS 환경입니다. 사회 성장이 둔화되었잖아요. 또 집값을 포함한 물가는 얼마나 올랐습니까? 그러다 보니 내가 현재 좋은 학벌을 가지고 있고 또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어도 집 한 채 없는 경우가 너무 많고요. 노후 걱정 안 하는 경우 사실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별 부족함이 없는 나도 살기가 이렇게 힘든데 이 아이들 세대는 앞으로 어떨까 싶어서 최대한 진짜 1%도 부족함이 없어야겠다. 그렇게 준비시켜야겠다. 그렇게 완벽한 육각형 완성형이 되도록 오점이 없도록 키워나가야겠다. 이런 마음이 발현된 것이 바로 이런 패키지들이 아닌가 해요. 일단 우리 모두 다 SNS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도 우리 동네에 무슨 뭐 수학학원 알아보고 싶어서 몇 학년 수학학원 이렇게만 검색하고 나면 한 이틀 뒤만 되면 제 모든 알고리즘은 막 완전히 뭐 대치동 아이들이 수학 공부하는 뭐 수학 공부할 때 좋은 이제 시크릿 뭐 비법 이렇게 막 마구마구 떠요. 그러면 지금 내가 지금 부모로서 알고 있는 정보나 노력 같은 경우는 아니면 우리 아이의 수준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하찮게 느껴집니다. 예, 도대체 나와 내 아이는 도대체 뭘 하고 지금 살고 있는 것인가 싶고 그러면서 이제라도 놓치면 안 되겠다라는 조바심이 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연관 검색어를 또 막 쳐요. 그러면 이 알고리즘이라는 올가미 속에 더욱더 옴짝달싹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네, 우리가 이제 비교를 하게 되면 잠시 안도할 수는 있지만요. 뭐 보통 안도보다는 불안이 더 많이 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모인 곳이라면 어느 곳이든 비교가 어떻게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전에는 이제 우리가 뭐 비교를 할 수 있는 대상이 가끔 이제 뭐 동창회를 1년에 한 번 한다던가 반상회를 한 달에 한 번 한다던가 이러면 이제 좀 정보 교환이 이루어졌는데 지금 학부모님들 세대는 어떤가요? 24시간 내내 인터넷, SNS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교도 사실 24시간 할 수 있고 그만큼 결핍도 또 그에 따른 불안도 24시간 경험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웩슬러, 풀배터리 용어도 참 생소합니다만 이런 검사를 하는 아이들이 많다고요. 근데 이 검사 이제 결과가 있어야 입학이 된다든지. 네, 뭐 그런 것들도 있고 또 이게 잘 나온 어머님들이 막 인터넷에 후기들을 많이 올리세요. 우리 아이가 상위 2%가 나왔는데 겉으로는 그렇게 안 보여요. 어떻게 키워야 할지 고민입니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내용들이 쫙 올라오면 누구는 뭐 135에 몇 프로고 누구는 145에 몇 프로고 막 이런 게 막 나오거든요. 근데 있잖아요. 정상인지 아닌지가 일단 제일 중요하고요. 정상 범위는 135가 아니고 80에서 120이 정상인 게 웩슬러 지능이에요. 그래서 100이 딱 평균입니다. 100이 딱 평균이고요. 아주 좁게 보자면 이제 85에서 115가 정상이거든요. 근데 이 정상 안에서는 조금 크고 낮은 게 아무 차이가 없어요. 아무 차이가 없는 게 마치 이거는 소아과에서 소아과 가면은 이제 아이들 키와 몸무게 성장표 나오잖아요. 그럼 이 성장표에 보면은 평균이 있는데 좀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는데 낮다고 뭐 인생 포기하실 거 아니고
높다고 밥 안 먹이실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딱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 안에만 있으면 일단 괜찮은 겁니다. 네, 네. 예, 그래서 그냥 인지 활용 상태를 보여주는 검사다라고 보여주는 것이고 가변성이 있어서 커지기도 낮아지기도 하는 것이 웩슬러 검사라서 정말 키랑 비슷한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되는데 네. 우리나라에서 정말 이렇게 좀 오해하는 이제 선입견을 불러일으키는 또 용어 중에 하나가 야, 너 IQ 2자리지. 웩슬러에서의 IQ는 80에서 120이 네. 정상이고 좋게 보면 85에서 네, 115가 네. 정상이기 때문에 100이 딱 평균이라서 반수는 2자리고 반수는 3자리예요. 그러네요. 그다음에 우울하고 불안하면 좀 2자리로 떨어졌다가 네. 기분이 다시 회복이 되면 다시 올라갈 올라가고. 수도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2자리지. 이 2자리를 나오는 부모님들이 막 얼굴이 흑빛이 되기도 하시고 그러는데 그건 오해에서 비롯된 거다. 예. 그리고 이런 정보들 없이 이렇게 사설 사교육 기관들에서 어머님 이 친구는 135입니다, 127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 이게 막 굉장히 뭐 우수한 거라든지 아니면 이 정도면 평범하게밖에 안 하구나, 145 안 되네 이러면서 또 낙담하고 이러실 경우가 있는데 이런 기본 개념이 조금 흔들린다는 점에서 더욱더 염려되는 바가 있는 것이 요즘 사교육 시장에서의 웩슬러 활용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웩슬러만 좋다고 해서 이제 아이가 잘 되기보다는요, 아이가 잘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잘하거든요. 그럼요. 네. 근데 우리가 잘하려는 마음 언제 생기던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좋아하는 선생님 있으면 잘 그렇죠. 보이고 싶어서 예. 아니면 우리 예쁜 엄마한테 칭찬받고 싶어서 네네. 그래서 그렇게 되려면 이게 관계성이 좋아야 계속해서 성적이 올라요. 그래서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는 오히려 정말 정서가 밑바탕이 돼야 된다는 게 괜한 얘기가 아닙니다. 예, 이게 모르는 얘기는 아닌데 네. 참 쉽지 않았다. 우리가 잘 모르는 부분이 많았구나 이런 네. 생각도 또 들고요. 그리고 웩슬러는 네네. 미래 예측 수단이 아니고요. 예. 현재를 보여주는 어떤 검사일 뿐이다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괜히 우리가 아이의 미래를 이 웩슬러라는 검사를 통해서 예단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네.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어릴 때의 과도한 사교육, 선행학습, 의학적으로 볼 때는 어떻습니까? 이게 초등학교 한 3학년까지 아니면 길게 잡으면 한 6학년 때까지 그때는 넣어주면 넣어주는 대로 네. 쏙쏙 잘 따라오는 편으로 보여집니다. 네. 어린아이의 뇌는 말랑말랑한 순두부 같은 존재라서 네. 습득이 굉장히 빨라요. 그런데 이 뇌세포라는 것이 자극을 준다고 해서 무작정 그 연결성이 강화가 되고 용적이 막 커지고 이러는 게 아니라요. 네. 자기만의 크기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3살 배기한테 중고등학생처럼 키 크라고 막 먹을 걸 계속 주면은 네. 중고등학생 키가 되나요? 아니요. 아니고 비만만 돼요. 그렇죠. 비만만 돼요. 그래서 이제 그로 인한 성인병만 앞당기게 되는 치명적인 결과가 초래되잖아요. 뇌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어린 아이에게 교육을 중고등학생들처럼 계속해서 넣어주면 네. 일단은 받아들여요. 그런데 정말 많은 지식을 흡수해야 될 중고교육에 네. 더 이상 들어갈 용적이 남아있지가 재미없어. 않는 네. 거예요. 그러니 성적 향상이 더는 이루어지지 않죠. 어릴 때 사교육을 과도하게 시켜서 겉보기에 어머 저런 것도 해. 맞아요. 누구는 네. 야 이렇게 한대. 네네. 이러는 것들을 도출해야 하는 결과들은요. 네. 어쩌면 미래에 빼먹어야 할 그런 곡감을 미리 빼먹는 결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우리가 SNS만 본다 하더라도 유소아들이 어디 가서 뭐 상 받았다, 네. 웩슬러에서 몇 점 받았다, 네. 중등 연산한다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네. 이제 그게 막 중고등학교 엄마들이 올리는 글들은 굉장히 적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정말 이렇습니다. 우리가 노후를 대비하려면 어렸을 때 조금 아껴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젊을 때. 네, 그것처럼 우리의 뇌도 조금 아껴 쓰는 게 필요합니다. 너무 확 지금 어릴 때부터 다 쓰면 안 된다. 안 됩니다. 예. 최근 청소년들의 불안과 우울 증세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열이 높다는 지역에서는 우울증으로 진료를 받는 청소년 환자 비율도 높습니다. 소아청소년의 16.1%가 평생 한 번 이상 정신장애를 경험했습니다. 질병관리청 조사 결과 청소년들의 스트레스 인지율은 42%, 4년 전 34%에 비해 크게 증가했습니다. 특히 우울증과 불안장애, 스트레스 장애 환자의 비율이 빠르게 증가해 10년 전에 비해 3.5배로 늘었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청소년이 전국적으로 한 해 1000여 명에 달합니다. 우리나라 청소년 사망 원인 1위는 12년째 고의적 자해입니다. 방금 들으셨지만 우울증으로
마음이 아픈 아이들이 정말 많습니다. 현장에 계신 소아 청소년 정신과 전문의로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너무 가슴 절절하게도 많이 경험하고 있죠. 네. 이 우울증이라는 거는요, 쉽게 말해 뇌에 멍이 들어서 자기 기능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판단력도 떨어지고 뭐 활용 자체가 안 됩니다. 네. 실제로 우울증이 있으면 IQ 검사에서 낮게 나오게 되어요. 마치 위험이 생기면 소화 능력이 떨어지는 것처럼 이제 우울증이 걸리면 학습 능력이 떨어집니다. 네. 근데 보통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우울증에 걸리면 이제 애들이 조금 뭐 위축되고 생활 패턴이 좀 안 좋아지고 이러거든요. 그 와중에 이제 머리도 안 돌아가니까 학업 성취도가 더 떨어져요. 근데 그거를 못 알아보시고 넌 왜 이것도 못하냐? 남들은 다 하는 걸 왜 너는 안 되냐?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예전엔 했잖아. 이런 경우들이 많죠. 그러면 애들이 특히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요, 뇌에 피가 철철 나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그 상태에서 또 그냥 꾸역꾸역 해요. 근데 그럼 어떻게 되나요? 흉살이 남죠. 네. 그 흉살이 나중에 이제 진짜로 공부를 해야 될 때 발목을 잡는 존재가 될 수도 있고요. 이 영유아 사교육을 많이 받은 아이들이 이제 중고등학교 때 좀 우려하는 부분들, 아니면 성인기에 이제 우려하는 부분은, 일단 유아 사교육을 많이 받는 아이들이 연령에 비해서 굉장히 어릴 때부터 시험에 빨리 노출이 되는 것이잖아요. 네. 이제 시험은 그리고 철저히 개인 플레이고 등수가 명확하게 존재합니다. 네. 세상에 경쟁하는 것은 없긴 해요. 네, 그렇지만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쟁보다도 노골적이고 개인적이에요. 일주일에 한두 번씩 이제 단어 테스트 있고요. 이걸로 스티커 잘 받는 것 같은 보상이 있고, 네. 또 수학학원 다니면 한 달에 한 번씩 총괄평가 있어요. 그러면 그 총괄평가 결과를 토대로 또 좋은 업그레이드된 레벨의 반으로 가는데 참조가 되기도 하고, 네. 이런 것들에 익숙하게 되면 이 아이들은요, 친구라는 존재를 정서적 교류 관계를 주고받는 존재이기 이전에 경쟁을 하는 관계로 먼저 인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네. 아니요, 우리의 뭐 쉬는 시간에 많이 애들이랑 놀아요 이러는데, 그 친구들과 쉬는 시간에 놀기도 합니다만 그때만 한정된 어떤 놀이는 즐거움을 위한 도구적 대상에 불과하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돼서 뭐 친구가 없는 게 뭐 꼭 문제라기보다는 사람과의 유대 관계가 단단하게 이 골든 타임에 형성되지가 못하면 이제 뭐 좋을 때는, 삶이 편할 때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는데 살다가 힘들 때, 그럴 때 너무나 외로워지고 대처 방안이 잘 떠오르지 않게 되어요. 그리고 아이의 어떤 신체 나이보다 과도한 학습은 반드시 넌 왜 이렇게 못해? 이렇게 해서 되겠어? 이 얘기가 안 나올 수 있겠나요? 예, 사세한테 라이팅을 시키니까 당연히 못하니까 못해라는 말이 생기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아이 머릿속에는 못하면 안 돼, 경쟁에서 지는 건 안 돼, 이런 가치관이 꼭꼭 박히게 돼요. 그렇게 경쟁에서 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이렇게 폭발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졌을 때의 낙오감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렇게 열등감이 차곡차곡 쌓이게 되면 만성적으로는 무기력해지고 우울해질 수밖에 없는데, 이런 일들이 너무나 비일비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너무 빨리 형성된 이런 경쟁 의식은 아이의 가치관이 돼버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평생 살아가는데 어떤 기준점이 되어버리는 게 이런 경쟁이고 타인과의 어떤 비교고, 이런 씨앗을 물려준다는 것이 굉장히 걱정이 되는 부분인 거죠. 네. 학업 성적이 좋지 않으면 마음속에 내가 잘못했다, 죄의식 같은 게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연하죠. 이제 특히나 유소하기는 아직 자아가 미성숙하잖아요. 그래서 기준은 언제나 부모입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되는 부모가 학습을 신성시하고 성취가 부모의 기대보다 못한 경우 막 실망하시는 모습을 보이고, 더 잘하게 하도록 계속해서 이렇게 다독이거나 뭐 혼내거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이는 부모가 그토록 바라는 학업 성취 능력에 대해 오히려 부모보다 더 이상화하게 되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겉으로는 난 못해도 돼요, 히히히, 이렇게 하고 이제 능청스럽게 웃곤 하더라도 그것이 방어 기제일 때도 많습니다. 속으로는 그 누구보다도 부모가 신성시하는 그 학업 능력이 본인도 뛰어나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자기라든지 아니면 부모가 원하는 만큼 나오지 않는다면 부모가 그간 자신에게 했던 이야기,
넌 노력을 충분히 안 했어. 그렇게 하면 아무도 널 인정해주지 않아. 이런 것들이 아이 마음속에 내재화가 되면서 당연히 죄의식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어떻게 보면 방어 기제로 그걸 그렇죠. 견딜 수가 없으니까 오히려 그냥 웃어버리는 그럴 수도 있는 그런 거고요. 예. 상황이군요. 의료용 마약류인 치료제가 공부 잘 되는 약으로 엉뚱하게 처방되고 있는데요. 이른바 수험생 영양제, 또 공부 잘하는 약이라면서 지난해 수능을 앞두고서는 ADHD 치료제를 공부 잘하는 약으로 불법 유통 판매한 게시물 700여 건이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앞서 들으셨지만 아이들의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서 시험용 ADHD 약을 처방받으려는 부모들까지 있다는 게 사실인가요? 일각에서는 네. 어머님들이 이제 그냥 좀 자기 이름으로 약을 좀 처방을 받는다던가, 예, 뭐 그래서 이거를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지냐면 이 ADHD 약이 집중 잘하는 약, 공부 잘하는 약으로 오인돼서 그래요. 이 약이라고 하는 거는 치료제예요. ADHD 치료제라고요. 그렇죠. ADHD가 맞으면 이 아이들의 ADHD가 있는 아이들의 집중력은 올려줍니다. 근데 없는 아이들의 집중력은 올려줄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마치 내가 변비약을요. 네. 네, 변비가 아닌데 먹어요. 예, 아유. 그럼 설사예요. 큰일 나죠. 큰일 납니다. 아프고. 네. 그런데 이제 변비인 사람이 먹으면 쾌변을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약이기 때문이거든요. ADHD 치료제도 만든 애가 먹으면 너무 좋아요. 네. 근데 아닌 애들이 먹으면 효과도 없을 뿐더러 오히려 막 심장이 뛰고 머리가 멍해지면서 학업 성취도가 더 낮아지기도 하거든요. 부작용이 심하군요. 네,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는요. 산만한 게 ADHD 때문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막 안 좋은 전화를 받았어. 네. 그럼 어떻게 해요? 예, 뭐 안절부절 못하죠. 안절부절 못하면서 되게 산만해요. 맞아요. 그때 집중하려고 책 읽으면 책 읽어지나요? 아니요. 눈에 하나도 안 들어와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우울하거나 불안하거나 아니면 강박이 있거나 그러면 집중력이 확 떨어지는데 이때 ADHD 약을 먹잖아요. 그러면은 막 충동성 폭발하고 강박이 훨씬 심해지고 이러면서 학업 성취도가 훨씬 더 훼손될 수가 있고 또 위험해요. 애들 정서가 너무 이렇게 폭발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제대로 된 전문의와의 진단 없이 ADHD 약을 오인하실 필요가 전혀 일절 없습니다. 네, 예. 오히려 아이한테 좋지 않은 영향을 그럼요. 남길 수 있다. 네.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1997년 11월 21일 뉴스입니다. 정부가 긴박한 외환 위기를 수습하기 위해서 IMF 즉 국제통화기금의 긴급 자금 지원을 요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직장인 안 나가세요? 직장 잘렸어요? 왜 잘렸어요? IMF 상황 하에서 가정이 해체되는 현상을 우리 주변 곳곳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앞서 들으셨지만 IMF 시기에 학령기를 보냈던 세대가 지금은 이제 학부모가 된 거죠. 1980년대생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이분들은 이런 경쟁지향적인 사회에서 최소한의 경제적인 안정을 아이에게 줘야 된다. 이런 불안 의식이 있기도 하고요. 그러면요. 네. 요즘 증시 화랑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인터넷에서는 아니면 옆에서도 어디 나 수익률 몇 % 났다? 이런 인증글들이 수없이 올라와요. 그렇습니다. 그럼 밑에 리플만 봐도 그렇고 내 마음속에서도 그렇고 나는 지금껏 뭐 하고 살았나? 이 정보도 모르고 이렇게 살다가 나중에 진짜 망하는 거 아니야? 나만 뒤처질까 봐. 이런 불안감 막 들어요. 네. 그런데 이게 내가 뭐 나약해서 생기는 문제도 아니고 그리고 이게 만약에 내 문제가 아닌 우리 아이와 관련된 문제라면 그 불안의 크기는 훨씬 더 커집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냥 뭐 뉴스 인터넷 안 봐도 TV 예능 프로그램만 보더라도요. 유명인들의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영어도 너무 잘하고 각종 예체능 수업에 영재로 판명도 받고 이러는 걸 보다 보면 지금 나만 쓸데없이 하루에 2시간씩 놀이터 놀이시키나? 그리고 우리 아이 지금 이래도 괜찮나? 그렇죠. 내가 쓸데없는 이 개똥 철학 때문에 우리 아이를 망치고 있지 않아? 내가 너무 게으른 나머지 정보가 없어서 아이를 방치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불안감이 생기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 바보 아니잖아요. 옆집 엄마도 바보 아니고요. 학군지 엄마 아빠들도 바보 아니에요. 근데 막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 혼자 바본가? 이런 생각이 좀 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내가 이제 소신을 가지고 애들을 이런 사교육 시장에 어릴 때부터 막 넣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잘 살고 있는데 옆집 아이가 이제 엘리베이터에서 엄마랑 영어로 대화한다. 이러는 것들을 보면 어머 잠시만 나만 안 보내서 이렇게 우리 아이가 처지는 거 아니야?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맘쉐임이라는 용어 요즘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이 맘쉐임이라는 용어는요. 좋은 엄마라면 반드시 이러해야 돼라는 기준점을 가지고 다른 엄마들의 어떤 선택이나 양육 방식을 비난하거나 수치심을 주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SNS를 통해서 스스로의 부모됨을 깎아내리는 셀프 맘쉐임이 요즘 엄마들의 많은 화두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 맘쉐임이 뭐 좀 더 화이팅 넘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수치심은 불안을 낳고 이는 아이에 대한 그릇된 투자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조심이 필요한 마음의 부분인 거죠. 예. 근데 사교육 시장이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런 방향을 좀 끊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또 이게 비난만을 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잖아요. 그러면요. 이 사교육 시장 이제 뭐 멀리서 보면 사교육 시장의 어떤 호객 행위에 부모들만 호갱이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렇지만 막상 이 안에 들어오게 되면요. 다들 바보라서 그런 선택하는 것 아니거든요. 그럼요. 사회적 안전망에 대한 믿음이 지금 불확실하죠. 뭐 연기금이 어떻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또 천정부지를 치솟는 어떤 집값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아이의 실력만이 살 길이다라는 생각이 분명히 드는데 어떻게 실력을 쌓아줘야 될지를 모르겠으니까 뭐라도 교육을 시켜보자는 마음이 들기도 하죠. 또 개인적으로 제 얘기를 좀 드려볼까 해요. 저는 양가 부모님들의 도움 없이 워킹맘으로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데요. 이제 그러다 보면 학원은 정말로 아이들의 보육 수단입니다. 그렇죠. 그중에서도 만약 어떤 학원이 오래 봐주고 또 그러면서도 관리가 철저하다면 저는 그 학원이 제게는 구세주가 따로 없어요. 애는 학원에 오래 있어요. 그리고 뭐 안 오고 이러면 막 문자 째깍째깍 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밤 늦게까지 마음 놓고 일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측면도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워킹맘들 중에는 이렇게 영어 유치원을 보내는 이유가 영어 유치원의 긴 교육 시간과 짧은 방학을 이유로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영어 유치원을 보냈는데 유치원을 보내면 어때요? 그 엄마들과의 모임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곳에서 뭐 단톡방이라든지 아니면 대화상에서 우리 땡땡 학원 좋다는데 다 같이 한번 시험 쳐보지 않을래요? 같이 끝나고 다 같이 셔틀 타고 가지 않을래요? 이런 제안들이 분명히 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교육 철학과는 하나도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아이가 좋아하는 친구랑 같이 시간을 보내게 하기 위해서 막 다 같이 그냥 보내기도 하는 게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교육 시장을 비단 부모의 맹목적인 욕망 덩어리로 굴러가는 존재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원인을 다각도로 관찰해 보는 것이 과도한 선행과 사교육으로 멍드는 아이들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소아정신의학과 전문의 정연경 선생님과 함께 오늘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많은 분들과 이야기 나누면서 내 아이가 처음 내게 찾아왔던 그런 순간 떠올리게 됐습니다. 별처럼 찾아온 아이의 우주가 돼주겠다고 다짐했던 그때는 아이가 건강하기만을 소망했고요. 매일 안전하게 내 품으로 돌아오기를 기도했었죠. 왜 공부 안 하냐, 학원 숙제는 했냐, 뭐가 되려고 그러느냐, 누구 닮아서 그 모양이냐, 온갖 따가운 말로 가슴이 멍든 채 또다시 책상 앞에서 학원 문제집을 풀고 있을 아이를 생각하면 내가 무슨 짓을 했나, 별 같은 아이의 우주라는 게 이런 거였나 후회하고 또 반성하게 됩니다. 부모님들도 다 같은 마음이실 텐데요. KBS 1라디오 저출생 위기 대응 특집 4부작 선행학습 제국 부모 불안 설명서 세 번째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신성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